안녕하세요. 더 이상 젊지 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 시즌2입니다. 아, 시즌2를 안 했었나요? 아니 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시즌2, 시즌3인가요? 시즌 5 정도로 하죠. 아, 네. 실제 연차로 보면. 뭐 마음은 뭐 시즌10쯤까지 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참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뭐 너무 지겹도록 보는 얼굴이지만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 룸에서 보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님들 일단 저희가 자체는 누군지 소개를 진짜. 좀 드릴까요? 하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네. 계실 테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아, 너무 건방진 셀럽 마음이. 마인드로. 그치.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 저는 이 방송에서 사회를 맡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요. 허규형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옛날엔 박수도 막 치고 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소개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뇌부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또 네. 설명해 주시죠. 처음 네. 접하는 분들 계실 테니. 허경 스님. 네, 저희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팟캐스트 팀이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정신심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정신질환의 이제 오해와 편견을 없애보자,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2017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네, 2017년 네. 3월에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네, 그 중간에 이제 휴식기를 가졌었죠. 네, 네, 유튜브로 맞습니다. 외도하느라 이렇게 좀 빠졌다가 그때 결국 이제 연말 연시 방송을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말쯤이었나요? 그게 아마 이제 코로나 5인 집합금지 아, 맞다. 퍼지면서 네. 저희가 원래 이제 5명이서 하고 있었거든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예, 음. 5명이서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 풀리면 하자 하다가 네,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 보니까 마무리도 못 짓고 어영부영 이렇게 음. 끝을 내게 됐는데 네. 또 이렇게 어영부영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잠깐 돌아온 게 아니라 네, 네, 앞으로는 좀 길게 한번 제대로 시즌 1보다 더 고퀄로 저희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음, 이제 이전 방송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정비소 그리고 얘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이름의 코너들을 운영을 했었고 생각해보니까 시즌2를 했었네요. 그치. 네, 노답내답이라는 코너도 어. 했었죠. 네. 네, 조금 더 가벼운 사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음.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사연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메일 사연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뭐 분석도 해드리고 저희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조언도 드리고 이런 것들로 방송을 한 코너 꾸몄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드릴 수 있는 개념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있었죠. 네, 이번 시즌에는 조금 결을 다르게 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컨텐츠들을 여러분께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 채널 안에 이제 쇼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오늘 하는 이 쇼가 리뷰자들이라는 네, 저희가 영화 혹은 책,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의 심리를 분석해서 좀 다른 영화 분석 채널들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심리에만 집중해서 더 어디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분석해서 얘가 왜 이러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탈탈 털어보자는. 네, 그쵸. 그렇죠. 사실 다 들어보시면은 원작자도 이런 거 원래 의도 안 했는데 싶을 정도의 썰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또 뭐가 있죠? 네, 리뷰저들 말고 저희가 이제 컨택트와 언택트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콘택트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콘택트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접촉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직접 이 사연자분을 모시고 네, 상담을 하는 그런 쇼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그 유튜브로는 공지를 드렸었는데, 네,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사연 보내주신 그 사연자분을 한 분 모셔가지고 저희 3명이랑 같이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유튜브에는 좀 편집본이 그리고 팟캐스트는 좀 덜 편집된 좀 길게 이제 상담한 그 내용들이 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정신과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1대1 상담이 아니라 3대1 네, 정신과 전문의 3명이 해드리는 상담이니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집단 상담을 해도 네네. 치료자, 보조 치료자가 해서 이제 2명 정도는 들어갈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또 그럴 때는 또 이제 오시는 그 내담자들, 네, 그러니까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이번에 상담자 한 명에 그러니까 의사 셋에 네, 사연자분 한 명이니까 이런 거는 좀 어디에도 없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컨셉 포맷이 아닌가 네. 하네요. 그리고 이제 3명이 모이니까 어쨌든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개별로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머리가 3개 모이면은 좀 훌륭한 퀄리티의 상담을 해드릴 수 있지 저희가 않을까. 이제 한 10년 차 됐으니까 네네. 경력 30년의 정신과 의사가 상담해 주는 것처럼 10년씩 3명? 그렇지. 네. 근데 저희 아마 겹치는 부분 소거하고 나면 한 15년 정도의 의사가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언택트는 저희가 이제 얘 왜 이러는 걸까요랑 노담 뇌답에서 했던 것과 큰 틀에서는 차이 나지 않고요. 저희에게 이제 메일로 사연 주신 분들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상담해 드리는 컨셉이 될 거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제 컨택트는 네, 아무 데서나 들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컨택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애플과 함께 구독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네. 이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께만 이제 오픈이 되는 서비스고 이외에 이제 리뷰자들하고 언택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은 되지만 이제 구독을 해주시는 분께 조금 더 선공개로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이런 구독 그 기능을 넣었는지, 그냥 컨택트 왜 그냥 들려주지 않냐라는 의문이 솔직히 들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네, 다른 왜냐면 팟캐스트들도 네. 다른 팟캐스트들도 언젠가부터 이제 구독 서비스, 이제 네네. 월간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게 저희도 좀 더 고퀄로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뭐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팟캐스트 2년 반 3년 하면서 후원 자체도 열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광고도 유료 광고도 한 번도 안 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그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그때의 마음을 좀 변했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저희 어쨌든 리뷰자들과 언택트는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컨택트는 저희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컨텐츠고 정신 건강에 조금 더 진중하게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일종의 그냥 상품처럼 네, 저희도 한번 판매해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많이 들으시려면 일단은 리뷰자들과 언택트도 저희가 제대로 해야겠죠. 네, 그러게요. 네. 좀 더 책임감을 네, 가지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리뷰자들로 저희 뇌부자들 시즌 2를 드디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리뷰자들을 저희가 왜 하는지 굳이 뭐 솔직히 할 거 많을 텐데 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 소개할 것도 여전히 많고 사회적인 이슈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리뷰자들이냐, 영화냐, 책이냐, 왜요? 두 분은 왜 하고 싶어요? 일단 영화나 책 속 인물들의 심리 같은 경우에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조금 더 이렇게 이입을 해서 들으실 수 있지만 뭐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이입의 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책이나 영화 같은 그 속의 인물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테니까 조금 더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들으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책 속이나 영화 속의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하게 저희들이 좀 더 분석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을 했습니다. 욕 안 먹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한 번씩 리뷰를 하면 저도 이런 기회에 영화도 한번 보고 맞아요. 네, 책도 한번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사회 현생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이런 저를 위한 저를 위한 목적으로도 요 리뷰자들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도훈이 얘기한 것처럼 확실히 영화 속 인물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막상 책으로 글로만 접할 때랑 다르게 진짜 이런 거구나
느낌을 확실히 더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나 책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체험하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교훈을 얻기도 하고 감정에 정화되는 걸 느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같이 좀 겪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리뷰자들을 준비했고요. 리뷰자들이라는 이 제목 자체는 사실 CGV 직원분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CGV랑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에서 이런 리뷰자들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죠. 네네. 네, 그 시점에 CGV에서 개봉하는 개봉작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영화 상영이 끝나고 관객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하는 일종의 리뷰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거는 뭐 저희가 틈틈이 저희의 여러 가지 SNS 페이지나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리뷰자들 첫 시간 준비한 영화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입니다. 네, 정말 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명화죠. 개명작이죠. 네, 허경 선생님 어제 처음 보셨죠? 네, 처음 봤는데 진짜 찡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영화. 울컥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따가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잊지 않고 물어봐야겠습니다. 나만큼 잘생겼네. 진짜 말도 안 돼. 콜린 퍼스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 오동 선생님이 콜린 퍼스의 또 개광팬이죠?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근데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연기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고요. 네, 이렇게 뭐 사석에서의 짤들 같은 거를 봐도 굉장히 이렇게 배려심이 넘치는 정말 말 그대로 신사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솔직히 정확히는 안 나는데 옛날에 콜린 퍼스 방한할 때 그때 막 가겠다고 난리치다가 되게 막 아쉽게 못 가고 이러지 않았어요? 킹스맨 때 방한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모 선생님하고 둘이서 같이 가야겠다. 이거 진짜 너무 기회다라고 했는데 이 끝나는 시간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아쉽게 못 갔던 일이 기억이 끝나는 있어요. 시간 안 맞아서 그때 전공이었나 우리가? 아니요. 군대였나? 그때 팟캐스트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팟캐스트 하면서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문을 따고 난 뒤에 그럼 강사든지 아니면 저 강사였고 손 선생님은 개원하신 이후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먼 기억인데 그때 갔다 왔냐고 팟캐스트 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시작부터 역시 잡설로 또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해서 대강 지금 콜린 퍼스 얘기는 이미 나왔고요. 그렇죠. 이 영화가 어떤 영화고 어떤 좀 위협들을 이뤄낸 영화인지 우리 오동훈 선생님께서 콜린 퍼스 광팬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1년 3월달에 개봉을 했던 영화고요. 톰 후퍼 감독, 콜린 퍼스 주연의 영화입니다. 그해 어떤 여러 가지 시상식들, 미국 아카데미, 영국 아카데미, 골든글러브 전부 다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아마 아카데미에서는 작품상도 받았을 거예요. 감독상도 받았을 거고 그만큼 이미 작품성은 충분히 인정을 받은 작품이죠. 자, 간단하게 시놉시스 말씀드리면은 이제 조지 6세라는 영국 왕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더듬이 있었던 영국의 왕자가 이제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왕의 즉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말더듬을 극복하고 이제 어떤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요약 끝이에요? 네. 죄송해요. 네. 갑자기 시켜가지고 허접하게 요약한 것 같은데 좀 덧붙여 주실래요? 너무 가장 핵심은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허경 선생님 좀 덧붙여 주시면. 네. 덧붙일 게 있나요?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줄거리가 저는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미 제목부터가 킹스 스피치잖아요. 네, 결말이 킹스 스피치로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킹스 스피치로 끝나서 네, 뭐 이거는 이제 그 복선보다는 결국 그 심리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더듬을 가지게 됐고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됐냐 네 그게 그냥 중요한 영화이지 않나. 네, 이미 규영이가 좀 말한 게 그런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영화라서 저희가 좀 골랐죠. 맞아요. 네, 심리에 집중할 수 있고 정말 웰메이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만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좀 영화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오동훈 쌤이 말한 핵심 줄거리 모든 게 들어있죠. 말더듬이 이게 이 영화의 결국 가장 뭐 큰 줄기잖아요. 네, 중요한 소재죠. 네네. 별명이 뭐였죠? 버티. 네. 맞죠? 네. 네. 저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그 가족들이 부르는 이름이 이제 버티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앞에 이제 버벅거린다고요. 버티. 네.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참 안타깝죠. 왕자인데. 왕자인데 놀림감이라니. 그렇죠. 그래서 영화의 시작도 이제 어떤 자리에서 이 왕자가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말을 더듬다가 얼어붙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네. 네. 그 말더듬이 우리가 흔히 스터터링이라고 말하는 말더듬증은 사실은 대부분 상황에서 이제 말더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물론 말더듬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분도 더 이제 수행불안 버티도 수행불안 남들 앞에 나서는 상황에서 말더듬이 극대화되는 이제 모습이 나오죠. 근데 또 워낙 뭐 우리가 발표한다고 해봤자 몇 명 몇십 명 앞에서 하는 건데 이제 정말 대형 제국의 왕으로서 하는 거니까 그 부담이 수행불안을 더 만들어냈을 텐데 이 말더듬 이런 수행불안은 이 버티에게 왜 생긴 걸까? 일단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쨌든 주인공이 이제 요크 공작이죠. 예, 당시 영국 왕이었던 조지 5세의 차남이고 영화의 시작이 이 요크 공작이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어떤 행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한두 마디 더듬다가 이제 긴장해서 얼어붙고 행사는 이제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여러 언어 치료사들을 찾아가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에 이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아내가 굉장히 좀 그 옆에서 이 버티 주인공을 굉장히 잘 다독여주기도 하고 조력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언어 치료를 시행하는 이제 괴짜 치료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짜 치료사가 바로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오넬 노그라는 사람이죠. 네. 저는 그 가기 전에 그 기존의 치료자들 하는 거 치료법 있잖아요. 보면은 뭐 담배를 피는 게 맞아요. 진정하는 도움이 된다라거나 뭐 살균된 구슬을 입에 물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기가 막히죠. 네. 뭐 나름 그때는 논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담배를 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차라리 구슬을 무는 거는 뭐 왜 우리도 볼펜 물고 얘기해 보라고 이런 것들은 요즘에 또 하잖아요. 뭐 발음 교정하겠다고. 근데 담배 피우면 또 불안 가라앉는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한 100년쯤 지난 뒤에 사람들이 우리 치료했던 거 우리 이렇게 음성이나 영상으로까지 박제해 놓은 거 들으면서 야 얘네는 SSRI라는 거 썼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구슬 문 건 이제 고대 그리스 방법이라고 여기에서 영화에서도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제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그 요크 공작한테는 더 되게 수치심을 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더 나는 이제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가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이오넬이라는 치료사를 아내가 먼저 찾아가게 되는데 이 라이오넬이 기존의 치료사와는 다른 모습을 첫 만남부터 보이게 되죠.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굉장히 좀 수그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는 혹시 좀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왕이고 뭐 왕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도, 그러니까 왕자라는 거죠. 왕자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 왕자라는 거를 알고 나서도 나는 뭐 못 간다. 가서 사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간다라고 하고 여기선 내 룰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료에 있어서 스트럭처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저희도 저희한테 대통령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 오실 때 뭐 달라지나요?
치료 방식이 그분의 집에 가서 뭐 치료하거나 아니요 그런 적은 없죠. 네. 그렇게까지는 바꿀 순 없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냥 조금 더 우리가 공손하게 할 줄은 몰라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그분이 병원에서 찾아오셔야 되고 그분이 돈 내고 가셔야 되고 그분이 내 진료실로 걸어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스트럭처링은 그게 깨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건강한 치료 관계가 좀 맺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라이오넬은 그 사실은 영화에서 얼마나 현실과 똑같이 실제 라이오넬과 똑같이 그려낸 건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현대 치료자들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스트럭처링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이거 치료받는 거 되게 그 싫어하니까 집으로 와라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 치료는 내 진료실에서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대단해요. 네, 왕자가 공작이 오라고 하는데도 거절하니까. 저는 어쨌든 그 이유에 대해서 지용이 형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구조, 그러니까 스트럭처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주로 말더듬증을 치료하는 언어 치료사인데 결국 그 좀 당당한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네, 스스로도 좀 그렇게 계속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 모습에서 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약간은 카리스마가 좀 필요한 위치에 그쵸. 있으니까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요크 공작 부인이 이걸 받아들여서 남편을 데려오죠. 그래서 이제 공작이 처음으로 이 라이오넬의 진료실에 찾아오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좀 그 공작의 입장에서는 무례한 언행들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는 우리가 동등한 게 좋으니까 나는 이제 뭐 공작이나 전하라는 표현 대신 이름을 부르겠다. 버티. 네, 이렇게 좀 나가기도 하고, 네, 뭐 여기서는 뭐 제 룰을 따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저는 약간은 좀 힘겨루기처럼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 대목을 보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떤 치료의 스트럭처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라이오넬이 가진 어떤 본인의 심리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 그 이제 라이오넬에 대해서 이제 뒤에 더 추가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 라이오넬이 그 영국 안에서는 좀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호주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언어 치료사가 아니었죠. 사실은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배우 쪽으로는 성공을 하지 못했고 우연한 기회에 이 언어 치료라는 곳에 들어오게 된 일종의 뭐 무자격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알게 모르게 이 라이오넬 마음속에 좀 열등감 같은 거를 심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인을 조금 수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좀 보여지는 쪽을 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 오히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자기 과시를 하고 강하게 드러내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종의 자기 방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그 모습이 집에서 아내를 대할 때나 그런 연극 무대에서 오디션을 볼 때는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치료 장면이랑 대비돼서 그게 또 재미있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버티가 이제 치료를 받느냐 마느냐로 이제 씨름을 하다가 이제 라이오넬이 시키는 대로 스피커 헤드폰을 쓰고 음악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라이오넬이 주는 책을 이제 읽게 되죠. 이제 낭독을 하게 되는데 낭독을 하다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하면서 이제 다 팽개치고 나가버립니다. 이제 나가버리는데 그거를 라이오넬이 붙잡고서 오늘 녹음한 일종의 뭐 파일이니까 이거 가서 들어봐라라고 하고 이제 약간 구운 LP를 주게 되죠. 맞죠? 네. 그래서 이 LP를 이제 안 듣게 되는데 이때는 좀 저는 일단 음악을 들으면서 낭독을 시킨다는 게 좀 신선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이 치료 기법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이 좀 다른 쪽에 집중하도록 해가지고 말더듬을 고치는 일종의 디스트랙션 기법이 굉장히 유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음악에 이제 온 신경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글을 읽게 하면은
이 글을 읽는 것 자체를 크게 의식을 안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더듬이 나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소리 아무래도 자기가 못 들으니까 원래 자기 이제 또 더듬거리거나 잘못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무너지잖아요. 막 얼어버리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좀 더 그냥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나오는 대로. 그리고 혹시 또 첫 치료 장면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먼저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치료자들은 다 증상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먼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했다는 게 현대 치료랑 좀 많이 잘 맞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그 버티 심리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성미가 급하시다라든지 되게 약간 뭐 그렇게 확 화내는 거에 대해서 바로 언급을 딱 하는데 단점 중 하나라고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자존감도 낮고 그래서 화도 내고 하는 사람 같은데 그걸 단점이라고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멋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한편으로는 또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그 대목에서 들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증상이 굉장한 치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날 이제 그렇게 음악을 듣고 녹음을 하고 나서 정말 잘 읽었다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았잖아요. 듣지 않고 건네준 LP도 곧바로 가서 뭐 틀어보거나 하지 않고 한참 동안 그냥 버려두고 있다가 나중에야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자신의 치부를 좀 직면하게 될까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때그때 내 귀에 들려오는 것하고 녹음된 형태로 또 이거를 듣는 거는 다른 느낌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그 자기의 영린인 거죠. 그거를 계속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 계속 건드리고 드니까 안 그래도 신경질적인데 뭐 참을 수 없었겠죠. 사실은 네. 뭐 되게 적절한 반응이라고 보이고 그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뭐 어떤 촬영 갔는데 되게 못했던 날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확 와닿네요. 네. 입장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오넬과의 첫 만남을 끝내고 치료받지 않겠다 하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이 아버지하고 같이 대면하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멋지게 연설을 끝내고 나서 너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생긴 마이크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하던 대로 나는 뭐 이렇게 말더듬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좀 아버지의 모습들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저는 역시 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 네베터라고 굉장히 호통치듯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왜 하면 되는 걸 못하지? 라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심한 분이 절대 아니죠. 예, 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들이 굉장한 중압감을 받고 있고 그럼 이런 중압감이 어디서 왔을까? 왜 생겼을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이렇게 생각이 이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방식인데 너는 해야 돼. 왜 못하지? 너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해야지. 그냥 해. 라고 해서 그게 될 리가 있나요? 네. 하면 할수록 이제 악화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전혀 이제 그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강요하고 좋게 포장하자면 이제 강단 있고 주관이 뚜렷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뭐 그냥 꼰대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둘째인 이 왕자를 왕으로 이제 세울 것 같은 그런 그 언급이 여기서 있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형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네 형은 이제 약간 개차반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유부녀를 쫓아다니고 있다, 뭐 이혼녀를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걔한테는 희망을 걸 게 없고 너한테 뭐 별 수 없지만 좀 걸어보겠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시키면 얼마나 그 중압감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그때 막 짓눌려 있는 듯한 표정과 뭔가 태도와 이런 것들이 잘 그려진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실 요즘도 진료실에서 듣다 보면은 부모님께서 압박감을 너무 심어주실 때
이렇게 이 콜린 퍼스처럼 버티처럼 완전히 이렇게 주눅든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반항아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형제 내에서도 그냥 요즘 진료실에서 듣고 보는 거랑 똑같구나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첫째가 그렇게 그냥 막 나가는 것도 일종의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는 위압감, 왕좌에 대한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솔직히 대영 제국의 왕 이러면은 뭐 참 듣기 좋지만 동시에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이었을 거고 너무 숨막힐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정말 숨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딱딱 굳어져 있는 거기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로 지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에서 저는 그냥 왕 하기 싫어요 이렇게 대응하기는 또 대들긴 힘들고 아빠한테 근데 왕이 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부녀한테 빠져서 오히려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그러니까 옛날에 막 역사책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양녕대군. 막 미친 사람 연기하고 막 그런 거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심리가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분석 되게 좋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형의 어떤 일면들이 잘 그려진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압박을 막 주던 아버지 조지 5세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위독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버티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반면에 이제 형은 굉장히 좀 개념 없어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자면 감정에 참 솔직하고 억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장면 기억나세요? 이 왕이 사망하고 나서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막 좋은 왕이 되겠습니다 한 다음에 막 울면서 어머니 앞에서 막 뛰쳐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나가서 왜 이렇게 우나 하고 콜린 퍼스 그러니까 동생이 쫓아나오고 나니까 나 그 여자 이제 못 만나는데 어떡하냐고. 맞아요. 네. 저도 이거 무슨 장면이야라고 했는데 네네 뒤에서 그쵸. 네, 사실은 저는 마냥 그 모습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하다, 뭐 감정이 솔직하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책임감이 없다. 어찌 됐건 자기한테 주어진 책무가 있는 위치인데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든지. 근데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또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런가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왕자인데 어떻게 못하겠습니다라 그래. 근데 저는 약간 내가 먹기에는 그렇지만 또 남 주기에는 아까운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보면 반역할 거냐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로 봐서 아주 이제 놓기는 싫었던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 뒤섞여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마음 뒤섞여 있는데 그거를 막 뭔가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회피하는 스타일인 거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좋아요. 자, 그래서 버티는 이제 요 사이에 어쨌든 다시 좀 치료를 받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라이오넬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게 되죠. 이제 대표적으로 뭔가 몸을 막 이리저리 굴리고 막 점프하면서 그 상태에서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효과가 좀 있었을 것 같나요?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 이완을 하는 그런 그렇죠. 훈련법이었잖아요. 네, 뭐 이렇게 고개를 흔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 거다. 이완이 어떻게 작용하길래? 이완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목소리가 떨리고요. 네, 뭐 가슴도 두근거리고 뭐 이런 걸 또 내가 다시 느끼게 되면서 내가 긴장을 하고 있구나. 또 나의 이런 모습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챘겠지. 라면서 다시 더 긴장을 하고 이런 악순환에 결국 빠지게 되니까요. 좀 더 의학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이 올라가죠.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당연히 목소리도 떨리고 목도 굳는 것 같고 머리도 새하얘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가라앉히려면 결국 부교감신경을 반대로 항진시켜주는 방법은 우리 몸을 이완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몸에 긴장 쭉 빼고 심호흡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심호흡도 안에 막 가슴에 올리고 막 시키잖아요. 되게 빡세게. 네. 근데 그 심호흡하는 감각을 그 기억시키기엔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또 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깊숙이 호흡하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제 긴장이 되고 어떻게 이완이 되는지를 기억을 해야 그 상황에서 이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그걸 리마인드하기에 좋잖아요. 한번 올라타실 건가요? 누가요? 제가 오신 분들한테
혹시 나중에 치료할 기회가 있다면은 심호흡 훈련법을 알려주겠다면서 갑자기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된 거라고. 네, 뭐 두 분 너무 얘기 잘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좀 이완된 상태에서 말을 하게 하는 것들을 몸에 각인시키는 게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긴장 상태에서만 말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 반대로 조금 이제 편안해지고 느슨해진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좀 그 말하고 있는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컨디셔닝, 뭐 조건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랑 연결해서 이제 말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이어진 오늘 대목에서 어떻게 했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인지적으로 노래 가사에 맞춰서 의미랑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인지적으로 한번 그걸 처리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긴장할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덜 몰입하게, 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살면서 말할 때 긴장하고 말하는 일이 그렇게 드물잖아요. 대부분 안 긴장하고 말하는데 얘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모든 공간에서 항상 긴장된 상태로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최근에 영화 사도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어린 왕자한테도 어릴 때부터 막 이상한 말투 쓰잖아요. 평상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투 써야 되는데 얘도 어릴 때부터 왕자 그 예법에 딱 어긋나는 말은 못 썼을 거고 항상 말할 때 긴장되는 게 얘는 말 그대로 컨디셔닝 돼 있었겠죠. 그러게요. 남보다는 필터 하나가 좀 더 있어가지고 의식적으로 한번 걸러내야 된다. 대화는 무서운 것. 대화는 틀리면 안 되는 것. 그러게. 네. 이런 이 아버지의 캐릭터를 보면은 뭐 아마 여러 차례 조졌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그 리마인드하는 그 부분에서 단어 하나를 어떻게 내뱉어라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데 그 다른 것보다 그 father 할 때 프프 하다가 거기서 완전 프리징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되게 많이 엮여 있구나. 아 맞아요. 클로즈업 되면서 father, 네. father 이렇게 장면이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에 라이오넬을 이제 치료 세션이 아닌데도 버티가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처음으로 본인의 속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털어놓는 경험을 하게 되죠. 네,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두 분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이 원래 무슨 손잡이였는지. 그러니까 어릴 때 왼손잡이의 그렇죠. 안짱다리였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 부정받고 강제로 고쳐지고 그 유모가 형만 예뻐하고 좀 학대받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흘러나오게 되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학대받은 그 장면에서도 왕자면 당연히 이거 유모가 나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미 그 전부터 굉장히 억눌려 있고 네, 얘기해도 뭔가 안 된다거나 이건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들이 이전부터 좀 굳어져 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3년간 이 학대 사실을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왕과 왕비가 몰랐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동생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생이 이제 간질이 있는데 그 마치 전염병처럼 딱 격리받는 모습. 그 모습이 아마 이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질환이 있으면 저런 취급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거의 숨어 살았다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조기에 또 사망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반대로 또 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늘 돋보이는 사람이었고 뭔가 같은 시도를 하더라도 항상 형은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렇게 좀 비교를 받게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이 말더듬에 대해서도 누구도 이렇게 조금 다정하게 다독여주는 사람 없고 경쟁의 대상이었던 형도 굉장히 막 놀리고 그랬다라는 대목들도 있고요. 네, 이런 그냥 어릴 때부터의 끝없는 부담감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이런 형제들 간의 경쟁심 이런 게 시블링 라이벌리가 버티를 계속해서 불안하고 위축된 사람으로 좀 만들어 갔을 거고요. 근데 저는 동시에 이 시블링 라이벌리가 우리가 뭐 형제 자매들 간의 이런 경쟁심이 뭐라 그럴까 성격이 굉장히 큰 요소가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둘째인 버티가 동시에 또 나중에 이 왕좌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경쟁심으로 또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형이 도망갔을 때 사실 자기도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또 말더듬인데 말 그대로 진짜 치료 안 받고 그만둬도 되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계속 치료에 도전하고 그 부담감이 있는데도 결국 이겨낸 거는 결국 형 이겨보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거 아닐까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럴만해요. 이 뒤에 이제 그 형이 결국에 왕의 즉위를 하게 되고 이제 형이 정확히는 형의 내연녀인 이혼녀 심슨이 주최한 파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가서 형한테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형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금 너무 공무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지내는 거 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돌아오는 거는 굉장한 면박이었죠. 네. 버버버티 이것들에서 이제 나오고 아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 그러면 뭐 지금 이 자리 뺏겠다는 거냐 반역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완전한 트라우마의 재경험이죠. 네. 근데 이 참 그 시블링 라이벌리 형제간의 경쟁심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네,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동훈이는 첫째고 네. 규영이도 첫째예요. 첫째고 네. 저만 둘째죠. 네. 형이 있죠. 네, 저는 기억을 못하는 건데 이제 어머니께서 전에 얘기를 해준 게 저희 형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상장을 받아왔대요. 상장을 받아왔는데 제가 그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을 적었다고. 네. 이거 나중에 뭐 김지용 평전 이런 소설이나 영화가 만들어진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 나오겠는데. 그게 근데 이게 또 진짜 스피치인 게 우리 형이 웅변 대회를 준비해서 한 거였는데 그때는 막 웅변 이런 거 시켰잖아요. 맞아요. 웅변 대회를 준비해서 시킨 거였는데 우리 형이 막 웅변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상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나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집에서 제가 이제 유치원생이었겠죠. 유치원생이 집에서 형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 계속 들어가지고 외워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웅변대회에서 상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해가지고 대단하네요. 혹시 말을 더듬지는 않았나요? 저는 지지치용.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출연자는 처음이라서 상 받아오고. 근데 저는 이런 거 제가 기억 못하니까 내가 기억 못하니까 그냥 잊고 많이 살았는데 이제 제가 또 애가 둘이다 보니까 이제 남자애 둘이다 보니까 그 둘째가 이제 형에 대한 경쟁심을 불태우는 걸 보면 이거 진짜 성격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는구나. 아 그렇군요. 네, 규영이랑도 오늘 동훈이 오기 전에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규영이도 이제 둘이 있으니까 애가.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이 전혀 없던 것도 그냥 언니가 하면 해야 돼요. 네, 퍼즐도 뭐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언니가 이제 잡아볼까 하면 그때 와서 이제 뺏어갖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집 똑같아. 네. 그 요즘 첫째를 그 새벽에 제가 일요일 새벽에 농구를 하는데 저번 주에 규영이 같이 갔다 왔어요. 네. 새벽 5시 반에 규영이랑 저희 아이랑 같이 이렇게 첫째를 깨워서 가요. 근데 둘째는 못 일어나니까 이제 놓고 가는 건데 둘째가 이제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지. 이제 형만 다녀온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자기도 농구 옷을 사달라. 농구 옷을 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결국 에어조단 농구 옷을 하나 사줬는데 4일째 그것만 입고 유치원에도 그걸 입고 등원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데려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진짜. 보통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이들에게는 되게 극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버티에게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감정들이 쉽게 표출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환경 자체가. 형이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기도 했고 사람들의 관심도 더 많이 받고 뭐 워낙에 첫째는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라서 또 그 일반적인 형제하고는 그 위치가 그쵸. 다르잖아요. 반역이냐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데. 네.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형한테 이런 면박을 듣고 와서 이제 치료 세션에서 이 라이오넬이 버티한테 욕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안전한 욕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팍팍팍팍 이렇게 내뱉게 하는데 이때 저는 라이오넬이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을 기억합니다. 이것도 당신의 일면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숨겨진 감정들, 특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어떤 그 왕자라는 위치 그리고 상대가 이제 왕인 형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좀 억누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라이오넬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선을 넘는 얘기들을 해요. 이제 그
하는 얘기가 이제 형의 어떤 그런 행동들, 이혼녀를 만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적인 이슈가 되니까 이제 버티에게 형이 퇴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느냐,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버티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네, 좀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이제 굉장히 비하적인 표현들, 라이오넬에 대해서 뭐 호주에다 뭐 출신도 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공격하는 얘기를 하고 치료 안 받겠다 하고 이렇게 딱 끊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요거는요 정신분석으로 따지면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해석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버티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고 읽어준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스스로 용납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걸 용납해 버리면 난 되게 나쁜 사람, 정말로 반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네,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해석할 때가 중요한 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네, 맞아요. 의사가 이런 어떤 상담자가 하기보다는 내담자, 자기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중요하고 또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 그렇죠. 너무 섭불리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발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은 다 거죠. 중요한데 결국에 좀 타이밍이 일렀고 직접 이야기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편이 좋았겠다. 그 정도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때 버티의 마음속에 깔려있던 감정은 뭐 왕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었겠죠. 아까 김종훈 선생님, 허경 선생님 두 분이 오래 얘기하셨듯이 형을 능가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형이 왕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꺼내기도 좀 어렵고 이기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격한 버티의 반응을 접하고 나서 이제 라이오넬이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막 나름대로 상심을 해서 집에 돌아왔죠. 근데 이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버티를 두고서 이제 고객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참 크게 될 사람인데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죠? 크게 되기 싫은가 보죠. 그렇죠. 맞아. 진짜 핵심. 네, 크게 되기 싫은가 보죠. 그거 당신 욕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진짜 이게 버티 마음속에 아까 동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형은 이기고 싶은데 왕이 되고 싶진 않아. 그 마음 아닌가. 왕이 되면은 이제 더 스피치도 잘해야 되고 이제 한창 국제 정세도 불안정한데 거기서 더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되고 그게 진짜 양날의 검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라이오넬이 이야기한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라이오넬 아내가 얘기한 크게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좀 자유롭고 싶은 마음, 또 이제 같이 있는데 그 라이오넬은 한쪽으로만 보던 걸 아내가 이제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걸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선 넘었구나를 한 번 더 알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당신의 욕심이다라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했는데 결국에 라이오넬도 이 버티를 통해서 열등감을 좀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극복하도록 낫도록 만들어서 왕으로까지 좀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나는 대명의.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패했는데 크게 될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정말 크게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은, 그래서 자존감을 좀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는 생각 못했었는데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도 이제 처음에 좀 무리하게 맞서려고 좀 하는 것들을 열등감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선 넘는 얘기를 급하게 던지게 된 것도 이러한 심리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용이 형이 사실은 그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형을 능가하고는 싶지만 왕까지는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전 장면에서 한번 나와요. 가족들이랑 이제 엄마랑 딸 둘, 그 딸 중에 한 명이 엘리자베스.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좀 여왕이 되는 그런 딸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빠 그 펭귄 얘기 해주세요. 라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안 하고 행동으로 펭귄 행동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펭귄이 이제 어떻게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게라고 했는데 딸들은 그때 왕자가 됐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런데 거기서 알바트로스가 됐다. 큰 날개를 가지고 이제 헐헐 날았다. 라면서
행운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마음, 그러니까 네. 훨훨 날고 싶은 그런 속마음을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왕까지는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또 속에 같이 공존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 뭔가 날아가고 싶은, 네. 그래서 떨쳐내고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이제 이 버티의 부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대목인데 결국에는 왕이 퇴위를 결정을 해요. 나는 사랑이 최고다 하면서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으니 나라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뭐 미국 출신에다가 이혼녀에다가 이런 사람이 왕비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 왕 안 할래 하고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승 1순위인 버티가 이제 왕으로 조지 6세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죠. 네. 그래서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 즉위위원회에 출석을 하는데 보셨어요? 그 막 제복 차림으로 나가는데 막 훈장 100개씩 달려 있고 하는데 네. 유독 되게 위축돼 보여요. 그 마치 옷에 무게에 좀 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즉위위원회에 어렵게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딸들이 이제 안아주려고 했을 때 이제 예법을 지켜라고 하면서 이제 동생하고 이렇게 나란히 서서 뭐 오셨습니까, 폐하, Your Majesty,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립감을 느껴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혼자 서재에 있다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인상 깊었던 대사가 바로 나는 왕이 아니야, 불량품 꼭두각시야. 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정말 거기서 이제 양가 감정에 되게 마음속에 갈등이 되게 심했겠죠. 내적 갈등이. 네. 나는 불량품 꼭두각시인데 이 위기의 나라에 내가 왕으로 계속 있어도 되나? 뭐 형처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을 거고 동시에 뭐 형이나 아버지를 능가하고 싶은 그런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 내적 갈등 끝에 결국 이 킹 조지는 제대로 된 왕이 돼보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아내가 또 버티한테 끌고 간 게 아니라 그 아내가 다른 라이오넬한테 끌고 간 게 아니라 뭐 라이오넬이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잖아요. 다음 장면에 자기가 가는 건 그럼 나는 그냥 좀 위험 있는 제대로 된 왕이 돼보겠다라고 스스로 치료를 결심한 거죠. 우리도 사실 병원에 스스로 오셔야지 치료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원동력에 좀 저는 분노? 약간 빡침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되게 그런 뭐 총리라든지 뭐 그 교회 누구죠? 주교. 예, 주교나 약간 되게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게 되게 내가 니네 이겨줄 거야, 내가 증명해 줄 거야, 이런 마음 좀 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가치를 증명하겠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기 좋게 증명해내죠. 네. 주교한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오넬을 찾아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 버티의 셀프 이미지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오넬을 대면한 자리에서도 뭔가 아버지만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형이 이제 전임자로서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왕위가 계승이 될 때 뭐 전대 왕이 죽거나 뭐 죽기 직전이거나 이런 상황에서 왕위를 물려받는데 나는 너무나 건강하게 그 전임자가 살아있다, 이상한 상황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부담감을 토로를 하죠. 그때 라이오넬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없다. 형도 이제 왕이 아니다. 이젠 너의 얼굴이 새겨질 거다. 라면서 5살 때 겁냈던 건 그때로 끝내요. 라는 말을 라이오넬이 하죠. 거의 네. 치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죠. 네. 그렇죠. 치료실에서 비슷한 얘기 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저도 비슷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당신이 그때 그렇게 불안했던 건 당신이 그때 어린 상태였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지금의 당신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저도 되게 소름 돋았던 문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참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때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네가 이렇게 작아지는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현실에 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었다. 넌 더 이상 5살 때 너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왕이다. 네, 맞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가 동전에 얼굴이 새겨질 왕이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대주교에게 가서 그러죠. 내가 결정한다. 그쵸. 군주는 나다. 군주는 나요. 네. 개 멋있어요. 맞아요. 진짜 네. 그 개꼰대 같은 주교한테 약간 처바르듯이 네, 말을 딱 던지는데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라이오넬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언어치료사도 아니고 학위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실제로는 실패한 배우였다라는 거를 이제 어떠한 계기로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좀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한테 굉장히 의지를 했던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모든 게 다 달랐다. 그럴 때 이제 그 머리로는 어쨌든 이 사람이 실제가 숨긴 게 있다는 것과 나를 도와준 거는 그래도 별개의 사실이다라는 걸 분리하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그냥 그럼 다 가짜였어? 나를 향한 말들도 다 가짜였어? 라는 식으로 좀 미성숙한 상태의 흑백 논리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누구라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제가 그 라이오넬이었으면 진짜 이렇게 대응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랑 가장 그 치료자로서 다르다는 걸 느꼈던 게 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네, 그 저는 약간은 뻔뻔한. 미안하다.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뭐 이런 경험이 있고 이렇게 해왔다. 나는 뭐 하여튼 자격은 없지만 실제로 그걸 기입한 적도 없고 난 속인 것도 아니고 네, 나는 다 해왔는데 전문 치료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게 좀 뻔뻔해 보이기도 하면서 네, 결국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버텼을 거다.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용기를 주면서 마무리가 돼요. 네. 막 그 대관식에 쓰이는 의자에 막 앉아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따위 천한 것이 이러는데 맞아. 그냥 의자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거기는 약간 그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네, 연극 장면 같았습니다. 맞지? 맞아요. 네, 버티가 주인공이 된. 근데 어쨌든 아까 허경훈 선생님이 이제 분노가 원동력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대목이 이제 사실은 그랬어요. 이렇게 막 자꾸 이 라이오넬이 버티를 자극을 하잖아요. 여기 아무나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막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왕이니까 나는 목소리가 있는 왕이라고 뭐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또 한번 욱해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죠. 그랬더니 또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yes you do라고 하나? 거기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인정 딱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장면이 좀 짠하더라고요. 당신이 왕입니다. 네.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스킬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형당할 수 있는데. 맞아. 그치. 네. 잘못 걸렸다가 그냥 그대로 끌려 나갈 수 있는 거죠. 강제 폐업당하고 막 탑에 가두시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제 라이오넬 덕분에 이제 치료 관계는 잘 이어지고 대관식도 잘 넘기고 이제 영화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나치의 위협이 강해지면서 급기야 세계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독일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버티가 왕으로서 전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되는 연설로 알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게다가 히틀러는 말을 잘해. 그 장난 아니던데 그 연설하는 장면.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을 참 잘하는구나.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히틀러 장면 보고서 거기서 그것만 본 거야. 제가 말 잘하는지. 저 새끼 말 잘하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이 연설을 앞두고 이 버티가 또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 연기 잘한다라고 느꼈어요. 막 노래로 막 갑자기 막 젠장 뭐 어쩌고 나는 말을 못하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막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해 막 이러면서 나 왕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연기를 잘해서기도 한데 그게 한국말이었으면 전 되게 오그라들었을 것 같긴 해요. 혹시 지금 많이 오그라드셨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저 지금 알게 모르게 약간 연기 욕구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그라들었다면은.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마지막까지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상태로 연설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 연설을 하는 공간에는 딱 마이크와 버티 그리고 그 앞에 라이오넬 이렇게만 이제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 준비할 때 되게 좀 인상 깊은 부분 있지 않았어요? 어떤? 그 자꾸 이제 말 침묵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죠. 말을 길게 쉬면 엄숙함이 더해지죠. 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 뒤에 이제 버티가 나는 역사상 가장 엄숙한 왕이 되겠군 이라고 하는데 진짜 인지 왜곡을 딱 한 큐로 해결해주는 장면 아닌가. 멋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나도 혹시 말더듬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 말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이게 들었었는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짚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 침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거나 혹은 상대방이 나를 되게 안 좋게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침묵을 어떻게든 깨야 된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실수를 하시거나 그렇죠. 더 말을 더 더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용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인지 왜곡을 한 번에 딱 부숴준 거죠. 네. 왕의 특권이네요. 이게 아니 근데 그 불안한 그 진료실에서도 말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못 견디고 침묵을 못 견디고 얘기하면서 그분들도 결국 나중에 얘기하는 게 다른 곳에서 가서도 항상 이렇게 내가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날 좀 가볍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말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또 그냥 가만히 과묵하게 있는 사람들이 또 뭔가 분위기 먹어주는 게 있잖아요. 먹어주는 게 그렇죠. 있죠. 그렇죠. 꼭 왕이어서만 아니라. 그래서 진료실에서 비슷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좀 말이 적을수록 관계에서의 뭔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느낌이 있다라고 좀 말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 연설하는 공간에서 라이오넬의 일종의 지휘에 맞춰서 이제 버티가 연설을 시작을 하죠. 굉장히 이렇게 클로즈업된 카메라로 화면을 잡는데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저도 막.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약간은 머뭇거리기도 하고 뭐 조금 버벅거리는 부분들도 있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자신감이 붙어서 점점점 이제 능숙하게 연설을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라이오넬을 안 봐요. 네. 앞에는 계속해서 눈을 맞추고 그 지시에 따라서 호흡을 하고 이렇게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자기가 자기의 흐름을 타고서 연설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혹시 연설 끝나고 나서 이 라이오넬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 W 발음이 아직까지는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라이오넬이 지적을 하죠. 네. 그러니까 버티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혹시? 그래야 나인 줄 알지.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이 대사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래야 나인 줄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 낮아진 자존감의 허들을 정말 뛰어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좀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사 아닌가. 지금 한 번 더 소름이 돋네. 네. 뭐 부족해도 그냥 내가 왕인데 뭐 이게 난데라는 그냥 당당한 마음. 좀 더듬어야 난 줄 알죠.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럼에도 사실 딸한테 그렇게 확인하는 건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잘했지? 네. 그렇고 이제 잘했지? 딸이 이제 처음 얘기한 딸은 처음에 긴장하던데라고 했을 때 그때 표정이 굳잖아요. 약간 개념 없더라고요. 둘째가 눈치가 빠른 게 스플렌디드 하면서 굉장했다고. 괜히 둘째들이 영악해지는 게 아니야. 맞아. 둘째가 찬스다. 맞아. 요거 실책했네. 그랬죠. 네. 그래서 굉장히 멋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의 끝장면이죠. 끝장면에 이제 그 버티가 라이오넬에게 고맙다, 친구 이렇게 호칭을 해주고 이제 버티의 부인 왕비가 라이오넬이라는 이름으로 이 치료사를 불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드디어 어떤 친구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라이오넬은 감사합니다, My Majesty. 맞아요. My Majesty Your 아니죠? Majesty. Your Majesty.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요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 장면 보면서 선 잘 지키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라이오넬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을 선물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선물해줬고 저도 거기서 규양이랑 마찬가지로
이 사람 치료 끝났다고 딱 이제 선 지키는구나.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 종결을 약간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치료 장면에서는 계속 버티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진짜 이제 자기 손을 떠난 거죠. 그 아까 동훈이가 말한 그래야 난 줄 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정말 치료 종결이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더 이상 이제 환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왕으로서 대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섰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죠. 네, 다시 한번 줄거리를 복귀했는데 그때 감동이 또 스멀스멀 물려오는 것 같고 네. 굉장히 명작입니다. 네,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영화가 좀 얘기하고 싶은 바. 글쎄요, 뭐 다들 하나씩 생각 나는 게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결국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살 때 상처를 받은 그 과거와 근데 그때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의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를 영화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보시면은 뭐라 그럴까, 그냥 의사들이 말로써 해주는 것과 이걸 보면서 실제로 느끼는 게 좀 다르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 시절 좀 상처가, 대인관계 상처가 있거나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보시면은 좀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다라는 점도 뭐 주목할 만한 부분 아닐까요? 사실은 이제 왕자라는 위치가 뭔가 상처가 많고 트라우마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안쪽으로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제 누적된 감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네, 어쨌거나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모습을 잘 그려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리뷰자들 첫 시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은 콜린 퍼스 주연의 영화 킹스 스피치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도 이제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고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만 색깔이 잘 배어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내부자 스피치. 네, 내부 스피치. 네, 또 저희 특기잖아요. 네. 저희끼리 칭찬하면서 자존감 올려주기. 자전거래 3종 세트. 괜찮았어. 오늘 잘했던 것 같은데요. 잘하더라. 수고했어. 자전거래 3종 세트. 한 명이 얘기를 던지면은 다음 사람이 받고 다음 사람이 완성하죠. 네. 저희 잘했어요. 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네. 괜찮았던 콘텐츠니까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이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앞으로 좀 다뤘으면 하는 영화나 영화 속 등장인물 혹은 책도 좋아요. 네, 뭐든 좋으니까 자유롭게 댓글이나 뭐 유튜브 커뮤니티나 SNS나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안 남겨주셔도 저희 마음속에 준비한 작품들은 있기 때문에 쉽게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